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7가지 선물 이야기.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루스 지음. 실직. 택시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집의 현관을 슬쩍 한번 비추더니 돌아 나갔다. 택시에서 내려선 데이비드 폰더는 집 앞마당의 잔디밭에 홀로 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아내 엘렌과 함께 살아온 그 집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잔디밭 위에 쪼그려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은 공포를 느꼈고 목구멍을 타고 기어오르는 구역질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 공포는 사람의 등을 천천히 기어올라 목덜미를 감아서 치는 뱀처럼 데이비드의 전신을 옥죄어 왔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올해 46인 그는 직장도 돈도 인생의 목적도 아니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잠시 뒤 데이비드는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깨어있는 딸을 본 것은 한 달도 더 된 것 같았다. 최근 들어 그의 근무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느라 데이비드는 해 뜨기 전에 출근하여 가족이 모두 잠든 뒤에야 퇴근해 왔다.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바빠서 아예 퇴근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샌 경우도 많았다. 데이비드는 서류 가방을 옷장 옆에 살짝 내려놓은 다음 딸의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방 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딸의 숨소리는 크게 들렸다. 데이비드는 침대에 다가가 손을 뻗어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촉감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딸아이가 4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신데렐라 나이트 스탠드는 딸의 얼굴에 천사 같은 은은한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제니퍼 크리스틴 폰더. 내 귀여운 딸 제니. 그는 중얼거렸다. 데이비드는 딸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기억했다. 바로 12년 전 오늘이었다.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 18분이었다. 아니 12년 전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구먼.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뺨으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데이비드? 엘렌이었다.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와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들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다가 깨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화장이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풀어헤쳤는데 하얀 티셔츠와는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내의 갈색 눈동자는 졸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웠다. 엘렌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손으로 남편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데이비드, 정말 괜찮아요? 엘렌이 다시 물었다. 그는 양손으로 아내의 손을 모아쥐고 입술로 가져가 손등에 키스했다. 아니, 그렇지 못해. 새벽 5시, 엘렌은 데이비드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빤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내는 저리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는 다시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거의 2시간에 걸쳐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다 말해주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와 임원진은 회사 중요 회의실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주주들의 지원을 간절히 호소했다. 적대적인 재벌이 데이비드의 회사를 강제 매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간힘이었다. 자정 직전 최종 통보가 중역 회의실로 날아들었다. 그들의 눈물, 애원, 기도 등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가 마무리되었다. 모든 중역과 간부들은 그날 자정을 기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최종 통보 전화가 온 지 15분 후에 경비원이 데이비드의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1시간 뒤 데이비드는 회사 입구의 경비실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데이비드는 23년이나 장기 근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키, 회사 체육관 키, 회사 업무용 차키를 당일로 반납해야 했다. 데이비드는 침대에 누워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와 엘렌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졸업한 그 다음 날 만났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데이비드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원으로 성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교육학과 졸업생인 엘렌은 교사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그들은 2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연애 기간 중에는 그들을 가리켜 어느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둘의 차이점은 데이비드의 키가 좀 크다는 것 정도였다. 188cm인 그는 엘렌보다 컸지만 그 밖에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호리호리한 몸매 등이 엘렌과 아주 비슷했다. 데이비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들의 결혼은 늦어졌다. 그는 전국 여러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그동안 아버지의 구두가게에서 임시로 일을 했다. 엘렌이 초등학교 5학년생을 가르친 지 1년쯤 되었을 때 데이비드는 화학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했다. 그 직후 2사람은 결혼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일에 온 신명을 다 바쳤다. 그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가족의 미래는 저절로 열린다는 믿음 아래 자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성껏 일을 했다. 엘렌도 즐겁게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제니가 태어날 때까지만 근무한 엘렌은 그 후에는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였다가 남편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었으나 딸애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 정도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했다. 여보, 데이비드가 아내의 팔을 살짝 치면서 말했다. 네? 금방 뭐라고 했어요, 여보? 아내가 잠속에서 중얼거렸다. 제니가 나한테 화나지 않았나? 뭐라고요? 내가 딸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삐치지 않았느냐고. 엘렌은 별걸 다 신경 쓴다는 듯이 데이비드의 어깨에 팔을 감았다. 아니에요, 여보. 제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정말 미안해. 당신도 알다시피, 여보, 나는... 엘렌? 데이비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엘렌은 다시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다.
세상이 끝장나려고 하는데도 쿨쿨 잠만 잘 자다니. 평소 그녀는 낙관적이었다. 엘렌은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믿고 따랐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내는 어떻게 저리도 무사태평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여 가족을 도저히 보살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데이비드는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세인트 존 섬의 달빛 어린 해변을 아내와 함께 걸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들은 장인어른의 호의 덕분에 카리브해로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장인은 당시 잔디밭 관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딸의 결혼식을 아주 특별하게 축하해주고 싶어 했다. 특별한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그들은 해변을 함께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변을 걷던 한순간 데이비드는 발걸음을 멈추고 엘렌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말했다. 내가 약속할게.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그때 데이비드는 아주 진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 후 10년 동안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 12년째 되던 해 엘린이 임신하자 데이비드는 뛸 듯이 기뻤다. 이제 그들의 가족 생활은 완성되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더욱 열심히 일하여 가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멋진 집을 마련하고 또 남부럽지 않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일은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할 정도는 되었지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데이비드는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난 내 가족에게 멋진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저축해둔 돈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데이비드가 과거 대학 동기와 부업으로 시작한 컴퓨터 회사는 2년 만에 파산했고 은행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들의 부동산 투자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딸애가 태어나자마자 붓기 시작한 대학 등록금 적금도 6개월 전 딸의 치아 교정 비용 때문에 해약했다. 하지만 치아 교정 의사에게 미리 준 돈이 충분한 액수인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왜 이런 황당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치아 교정기를 제거하는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다면 제니는 30살이 될 때까지 교정기를 계속 차고 다닐 뻔했잖아. 데이비드의 생각은 다시 세인트 존 섬의 해변으로 되돌아갔다.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도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데이비드는 또다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토해냈으나 멀건 물만 나올 뿐이었다. 엘렌은 아침 7시쯤 잠에서 깨어났다. 실내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편은 그녀에게 생소하게 보였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남편은 집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 이 시간쯤이면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어야 했다. 엘렌은 남편이 지난밤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그녀가 말했다. 제니는 아직 자고 있어. 데이비드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커피를 끓여놨지. 그녀는 잠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마당을 쳐다보았다. 여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견뎌냈잖아요. 여보, 난 올해 46이야.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를 빼놓고 46살짜리 남자를 직원으로 뽑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 우리는 이 집을 저당까지 잡혔어. 당신의 차는 월부금이 밀려있고 나는 이제 차도 없어. 지난해 연봉 계약을 갱신할 때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어. 우린 이제 빈털터리일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올 데도 없어. 지금은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 전에 이렇게 궁지에 몰려본 적이 없다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